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원장 이채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력공학 10장의 내용 중 배전선로의 관리와 보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배전선로를 관리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첫 번째로는 전압의 조정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압 조정. 이 전압 조정을 왜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 부하가 많으면 많을수록, 선로의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전압 강화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게 되면 여기에 주상 변압기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고요. 이 주상 변압기로부터 배전 선로가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여러 수용가가 이렇게 존재하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말단에서는 여기에 선로의 전압 강화, 전압 강화, 전압 강화, 전압 강화가 누적돼서 전압이 떨어지게 되겠죠. 즉, 이 말단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전격 전압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단에서 또는 수용가에서 전격 전압을 유지할 수 없을 때는 어떤 기기의 효율이라든가 역률이라든가 수명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압을 어떻게 돼요? 조정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원하는 전격 전압을 유지해줘야 된다. 그러면 이 전압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 이 전격 전압의, 즉 전압의 허용 범위가 있겠죠. 전압의 범위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된다. 110V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6V의 범위를 가져야 되고요. 220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13V, 그리고 380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38V의 전압의 범위를 가져야 됩니다. 또 뭐도 중요해요? 주파수도 중요하겠죠. 주파수는 우리나라는 60Hz를 쓰고 있습니다. 60Hz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2Hz의 범위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전압의 범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 전압을 전격 전압으로 또는 전압을 조정의 이점이 있겠죠. 전압 조정의 이점. 보면 전압 조정 이점이 있습니다. 그 이점이 수용가 측에서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급 측에서도 있더라. 수용가 측에서는 어떠한 이점이 있고 공급 측에서는 어떠한 이점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수용가에서는 전격 전압으로 유지되었을 때 설비의 효율, 역률이 유지가 될 수 있고 생산성이 향상된다라고 하는 이점이 있겠습니다. 적어보게 되면 효율 증대, 효율이 증가되고 설비의 생산성이 증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기기의 수명이 원래 있던 대로 보장이 되겠죠. 공급자 측에서는 전력 손실이 경감이 되고, 그 다음에 과전압으로부터 보호가 되고, 과전압, 그 다음에 이 저전압으로부터 효율 저하를 방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특징이 있겠다. 이점이 있겠다. 그렇죠? 전압을 조정하는 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전압을 조절하는 장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전압 조정하는 장치들이 있는데, 모선 전압 조정은 뭘로 하느냐? 모선의 전압 조정. 종류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다. 첫 번째로는 유도 전압 조정기. 유도 전압 조정기. 유도 전압 조정기는 여러분들이 기기 시간에 배웠죠, 그죠? 삼상 유도 전압 조정기도 있고 단상 유도 전압 조정기도 있습니다. 얘를 IR 이렇게 쓰죠. 레귤레이터. 두 번째로는 부하시 탭 절한 변압기. 부하시 탭 절환
변압기 이렇게 됩니다. 얘를 이제 뭐 U, L, TC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네 번째로는 모선 전압 조정도 있지만 선로의 전압을 조정하는 것도 있다. 선로 전압 조정은 어떠한 것으로 하느냐 라고 봤더니 선로 전압 강화, 선로 전압 강화 하는 것을 보상하는 이제 보상기. 두 번째, 승합기. 승합기를 뭐예요? 단권 변압기가 되겠죠. 단권 변압기.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직렬 콘덴서. 직렬 콘덴서는 어떠한 역할을 하나요? 직렬 콘덴서는 선로에 있는 유도성 리액턴스를 보상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엑셀을 보상, 감소시켜서 전압 강화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로는 주상 변압기 탭 조정. 주상 변압기의 탭을 조정한다.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선로의 전압을 조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전압을 바꾸는 이러한 설비들이 있는데 이 설비들에 대한 특징을 좀 알아보자 이거예요. 전압 조정기. 전압 조정기에 대해서 알아보자. 첫 번째로는 여기에 있는 주상 변압기 탭 조정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상 변압기 탭. 탭을 보겠습니다. 그림으로 그려보게 되면 원래 변압기는 1차 측 코일이 이렇게 감겨져 있을 것이고요. 여기를 이제 뭐 고압측 이렇게 될 것이고 여기에 저압측이 코일이 이렇게 감겨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여기를 저압측. 그러면 여기에 저 건수비를 N1이라고 하고 여기 건수비를 N2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전압을 편의상 제가 E1이라고 보고요. 여기에 전압을 편의상 E2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주상 변압기 탭을 조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여러 개의 보통 5개, 하나, 둘, 셋, 넷, 5개 탭을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얘를 여기에 연결했다가 또는 여기에 연결했다가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바꿀 수 있다 이거예요. 결국엔 뭐예요? N1의 값을 바꿀 수가 있다 이거예요. 주상 변압기 탭을 조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N1의 값을 조정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선로에서 자, E1이라는 값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N2라고 하는 것도 변화하지 않습니다. N1의 값을 조절해서 E2의 값을 조정한다 이런 얘기죠. 그럼 주상 변압기 탭을 얘기할 때 건수비 A라고 하는 것은 E2분의 E1 equal N2분의 N1 이란 얘기예요. 분명히 제가 E1과 N2는 변화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E1과 N2는 변화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N1을 조정을 해서 E2를 조정한다는 얘기죠. 이때 이 식으로부터 우리는 N1은 E2에 서로 뭐 하다는 얘기예요? 반비례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E2라고 하는 저압 측의 전압을 대부분 뭐예요? 올려야 되겠죠? 올린단 말이에요. 올린다 이거예요. 왜? 전압 강화에 의해서 전압이 감소된 것을 보상해야 되기 때문에 전압을 올리기 위해서 N1을 어떻게 해요? 감소시켜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상 변압기 탭 N1을 구하라라고 하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이거예요.
1차 측 권수비가 13,200이다. 13,200이다. 이때 E2에 대한 전압이 예를 들어 지금 95V다. 이렇게 보면 돼. 예를 들어 N1이 13,200인데 E2에 대한 전압이 95V다 이거예요. 그럼 얘를 110V로 하려면 N1의 값을 얼마로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예요. 그럼 이런 문제는 어떻게 돼요? N1 다시는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요거 몇 배가 됐어요? 95분의 110배가 된 거잖아요. 근데 N1은 E2에 뭐 한다고요? 반비례한다고요. 13,200에 뭘 곱하면 되냐면 95분의 110이 아니라 거꾸로 110분의 95를 하시면 N1 다시 즉 여기에 있는 탭을 구하실 수가 있겠다. 그래서 대부분 이 주상변압기에 관련된 탭 조정에 관련된 문제는 이거예요. N1과 E2를 주어지고서 E2를 이렇게 만들겠다. 110으로 만들겠다. 그러면 N1 값은 얼마가 되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내용 N1은 E2와 반비례 관계에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주상 변압기에 대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승합기입니다. 두 번째는 승합기. 어디 있어요? 요거 승합기. 요 승합기는 단권 변압기다라고 했어요. 단권 변압기. 그렇죠. 그럼 단권 변압기 우리가 배전선로에 쓰는 단권 변압기는 세 가지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단상 단권 변압기. 삼상에서는 V결선 그리고 변연장 델타 결선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단상에서 이 단권 변압기를 보겠습니다. 그죠? 근데 그 전에 앞서 그럼 언제는 승합기를 쓰고 언제는 주상 변압기 탭을 쓰느냐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다 주상 변압기 탭 조정을 통해서 전압 조정이 되는데 선로의 길이가 길어지거나 또는 부하 전류가 크게 되면 이 주상 변압기 탭 조정만으로는 전압 조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에 승합기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즉 전압 강화가 작을 때에는 주상 변압기 탭 조정으로 하고 그 전압 강화가 너무 커버리게 되면 중간중간 승합기를 사용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승합기, 이 단권 변압기 중 단상 단권 변압기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걸 다 유도할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이 단권 변압기는 기기에서 다 한번 설명이 된 거기 때문에 결과식만 우리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단상 단권 변압기는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때 여기를 V1 전압이 낮은 측을 V1이라고 써볼게요. 전압이 높은 축을 여기를 V2라고 적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코일에 걸리는 전압을 E1, 이 코일에 걸리는 전압을 E2다 라고 했을 때 이 V2는 V1에 여기에 권수비가 여기를 N1, 여기를 N2라고 써볼까요? 그럼 권수비 A는 어떻게 되나요? A는 N2분의 N1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는 1 플러스 A분의 1이다 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두 번째로 부하 용량분의 이 단권 변압기의 자가 용량의 비율이 있습니다. 부하 용량분의 자가 용량에 대한 B는 식으로 써보면 요게 용량은 뭘까요? 여기는 I2예요. I2.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V2, I2가 부하 용량이고요. 자가 용량은 E2, I2예요. E2, I2. 그럼 얘를 다시 쓰게 되면 I2, I2 서로
없어져요. 이렇게. 그래서 얘는 V2분의 E2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자 V2는 E1 더하기 E2입니다. 근데 여기 E1이랑 V1이랑 같아요. 그래서 이 E2라고 하는 전압은 V2 빼기 V1이라고 쓸 수 있어요. V2 마이너스 V1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상 단권 변압기에 대한 이 공식을 잘 암기해 주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3상에서 V결선일 때예요. V결선. 그럼 V결선은 어떻게 그리냐면 선이 이렇게 지나요. 공통선이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서 선이 하나가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보면 여기에 요 코일 하나 두 개가 있어요. 여기 이완은 여기 이완. 여기도 이완. 적어볼게요. 얘가 이완. 그리고 E2. 얘가 E2예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이렇게. 여기는 여기에 연결이 되고 얘는 여기에 이렇게 연결이 돼요. 여기에 전압을 V1 여기에 전압을 V2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여기는 똑같네요. 그죠? 여기 모양이랑 요 모양이 이렇게 똑같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없으면 얘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얘도 V2는 여기에 전압은 V1 1 플러스 A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 부하 용량분의 자가 용량을 볼게요. 얘를 적어보게 되면 여기는 3상이잖아요. 루트 3 V2 I2 이렇게 돼요. 그죠? 루트 3 V2 I2 여기 부하의 용량이 자가 용량은 요거예요. E2 I2 그렇죠? 근데 얘가 몇 개 있어요? 하나, 두 개 있어요. 2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에서 똑같이 I2 없앨 수 있어요. 근데 V2분의 E2인데 이 E2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네, V2-V1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돼요. 루트 3분의 2에 루트 3분의 2에 이 V2네요. V2에 V2-V1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V결선에 대한 공식을 또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리가 좁아서 세 번째는 변연장 델타 궤선이에요. 세 번째 변연장 델타 궤선. 이 변연장 델타 궤선은 두 가지로 한번 그려볼게요. 원래는 델타 궤선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 둘, 셋, 그렇죠? 요게 이완이에요. 이완 여기도 이완. 그럼 여기에는 1차 측에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연결되겠죠. 여기를 V1 이렇게 돼요. 그러면 E2는 어떻게 되느냐? 얘가 여기에서 연장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연장이 된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선이 여기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이제 E2가 되고 여기에 전압이 V2가 돼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얘를 변압기로 잘 그리면 1차 측은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럼 얘를 델타 개수로 하면 하나, 얘는 여기에 연결되고 둘, 그리고 얘는 또 여기에 연결되고 셋. 이렇게 해서 얘가 이제 여기에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델타예요. 이게 E1, 얘가 E1, 그리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V1 이렇게 돼요. 그리고 E2라고 하는 애가 여기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E2. 여기도 E2. 여기도 E2. 이렇게. 근데 얘네들이 여기에서 서로 연장된 거잖아요. 이렇게. 얘도 여기서 이렇게 연장된 거. 얘도 여기서 이렇게 연장된 거. 그래서 얘네들이 하나, 둘, 셋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기가 이제 V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 그림이나 요 그림이나 같은 거예요. 그랬을 때 얘는 사실 너무 공식이 어려워요. 네, 어렵다 이거예요. 어렵다. 그래서 결과만 그러니까 근사화하게 되면 얘는 V2 equal V1에 1 플러스 2분의 3 A분의 1 이렇게 됐어요. 공식으로 그냥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 주셔라. 아시겠죠? 그리고 부하 용량분의 자가 용량을 볼게요. 부하 용량은 어떻게 되겠어요? 루트 2, 루트 3, V2, I2가 될 것이고 이 I2가 되겠죠, 이게? 그럼 얘가 E2, I2가 된단 말이에요. 몇 개 있어요, 얘가? 하나, 둘, 세 개가 있다고요. 3. 그럼 얘를 유도를 하면 이렇게 나와요. V2분의 루트 3의 마이너스 2분의 V1 플러스 루트 3분의 V2 제곱 마이너스 12분의 V1 제곱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나와요. 유도해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건 사실은 외우기 어렵죠. 그죠? 외우기 어렵다고요. 그냥 이러한 식이 있구나. 이러한 변연장 델타 결선을 쓰는구나 라는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고 사실은 이 공식은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전기기사 실기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참고로만 우선 지금은 알아두시고 나중에 공부를 하시면 되겠다. 아시겠죠? 자, 이게 승압기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단권 변압기를 이용해서 단상 단권 변압기, 삼상 V결선, 그리고 삼상 변연장 델타 결선을 우리가 알아봤고, 그럼 이 단권 변압기를 쓰는 어떤 이점이 뭐냐 이거죠. 즉 단권 변압기의 특징이라고 할까요? 단권 변압기의 특징. 얘는 첫 번째. 누설 자속이 작아요. 누설 자속이 적다. 그럼 이 누설 자속이 적으면 임피던스가 적겠네요. 그죠? 임피던스가 작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임피던스가 작고, 그러니까 누설 자속이 적고 임피던스가 작으면 당연히 전압 강하가 작고 변동률도 작겠다. 그렇죠? 그로 인해서 얘는
단락 전류는 커요. 뭐 단락비가 뭐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4번이 되겠다. 그 다음에 얘는 권선이 작게 됩니다. 동량이 적다. 동량이 작으면 그로 인해서 손실이 적을 것이고요. 효율이 작을 것이고 무게, 즉 뭐예요? 중량이 작겠죠. 그로 인해서 비용이 적게 된다. 저렴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번째로 권수비가 1에서 경제적이다. 권수비가 1일 때 뭐 경제적이다 라는 내용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승합기에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세 번째로는 유도전압 조정기입니다. 유도전압 조정기. I, R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유도전압 조정기도 마찬가지로 기기에서 했는데 여기를 이렇게 보시고 얘는 단권 변압기랑 요 모양이 똑같다, 그죠? 이렇게 이렇게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전압을 제가 편의상 여기를 V1이라고 보고 여기에 전압을 V2다 라고 했을 때 유도전압 조정기는 얘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회전시킬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회전시킬 수 있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의 각도와 그렇죠? 그리고 얘의 각도가 어떻게 돼요? 각도가 생기죠. 세타만큼. 자, 이때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E1, 여기에 원래 걸리는 전압을 E2다라고 한다면 풀로 V2라고 하는 것은 E1 플러스 E2의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 E2 코사인 세타죠. 근데 얘는 목적이 뭐예요? 전압을 상승시키는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E1 플러스 E2의 코사인 세타만큼 전압을 조정할 수가 있겠다. 그럼 얘도 유도전압 조정기도 단상 유도전압 조정기가 있고 삼상 유도전압 조정기가 있어요. 기기에서 했었지만 단상 유도전압 조정기는 뭐가 필요해요? 단락권선이 필요하죠. 그죠? 단락권선 필요. 삼상에서는 이 단락권선이 필요하지 않죠. 그래서 이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라.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전압 조정 장치가 될 것이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플리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플리커라고 하는 것은 깜빡깜빡이는 것을 플리커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플리커를 정확히 얘기하자면 플리커는 전압의 변동에 의해 전압이 뭐 한다는 얘기예요? 변동한다 이거예요. 변동에 의해서 전등이 깜빡거리거나 깜빡거리거나 TV 같은 경우에 영상이 일그러지는 현상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플리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플리커가 왜 안 좋은 건가요? 전등이 계속 깜빡거리고 영상이 일그러지게 되면 이 플리커로 인해서 우리 사람에게 어떤 불쾌감을 조성한다. 불쾌감을 주더라. 이런 얘기예요. 플리커가. 그러니까 플리커라고 하는 것은 전등이 깜빡거리는 거예요. 왜? 원인이 뭐예요? 전압이 변해서 플리커가 주더라. 그러면 이 플리커를 만드는, 즉 전압의 변동을 주는
그럼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원인. 플리커를 만드는 그 원인들이 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임피던스 변동이 심한 예를 들자면 아크를 만드는 아크로 X선 장치 그 다음에 전동기 기동전류 이것도 플리커를 유발합니다. 용접기 유도로 그 다음에 저항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로라고 하는 애들은 어떤 열로서 뭐를 만드는 애들이에요. 녹이는 애들. 로.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플리커를 유발하더라. 그러면 이 플리커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거를 해야 되겠다. 그죠? 플리커 방지 대책이 있습니다. 플리커 방지 대책. 플리커 방지하는 대책. 그러니까 전압을 어떻게 하면 돼요? 결국에는 전압 변동이 안 생기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전압이 일정한 값을 유지하도록 해주면 되겠더라. 그때 이 전원 측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수용가 측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야. 수용가 측에서의 대책이 있고 전원 측, 즉 전기를 공급해주는 한전 측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 한번 적어보게 되면 전원 측에서는 전용 계통으로 공급한다. 전용 계통으로 공급한다. 두 번째로는 그건 뭐예요? 전용 계통으로 공급하고 전용 변압기 사용하면 되겠다. 그죠? 변압기. 그러니까 얘한테만 쓰겠다 이거. 전용 변압기 사용. 그럼 전압이 감소하지 않겠죠. 세 번째로는 승합하면 됩니다. 전압을 올려준다. 네 번째 다 전압과 관련 전용 계통, 전용 변압기, 승합하면 플리커 발생 안 한다. 네 번째로는 단락 용량이 큰 계통에서 공급한다. 여러분 단락 용량이 크다는 얘기는 단락비가 크다란 얘기고 임피던스가 작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락 용량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임피던스가 작다는 얘기고 그만큼 전압 변동이라든가 전압 강화가 적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원 측, 즉 한전 측에서 할 수 있는 플리커 방지 대책이 되겠고요. 수용가 측에서는 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내용 자체가 어려워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전원 계통의 리액턴스 보상, 그러니까 리액턴스를 작게 한다 이거예요. 리액턴스 보상. 여러분들 교재에 있으니까 리액턴스 보상. 두 번째로는 전압 강화를 보상. 똑같은 거예요. 전압 강화 보상. 전압 강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이런 얘기죠. 세 번째로는 무효 전력 변동분을 흡수한다. 이거는 우리가 무효 전력을 무효 전력을 공급해서 전압을 조정할 수 있잖아요. 무효 전력 변동분 흡수. 조상기 쓰면 되겠다. 그죠? 네 번째로는 플리커 부하 전류 변동분이죠. 결국은 뭐예요? 부하 전류 변동분을 뭐 한다? 이제 흡수한다 이런 얘기죠. 이러한 방식들이 있다. 여러분들이 플리커를 방지하는 대책, 전원 측에 그리고 수용가 측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수용가 측에서는 리액턴스를 보상하는 방법이 또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교재에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는데 교재를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이제 고조파입니다. 고조파. 네 번째 고조파. 이 고조파라고 하는 것은 기본파 주파수의 정수배의 주파수를 갖고 있는 전압이나 전류를 의미합니다. 즉 기본파 주파수보다 큰 주파수를 갖고 있는
전압이나 전류를 다 우리는 고조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고조파는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파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에 인해서 어떤 설비에 과열이라든가 과부하라든가 어떤 이상현상을 주기 때문에 이 고조파를 제거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고조파를 발생하는 원인이 있을 거고 이 고조파를 방지하기 위한 또 방지 대책이 있겠죠. 그래서 이 고조파에서 고조파를 발생하는 기기인 원인을 한번 알아보자 이거죠. 고조파를 발생하는 기기에 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고조파라고 하는 것은 다시 고조파는 뭐예요? 비정연파, 즉 정연파가 아닌 파를 우리는 비정연파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비정연파에는 고조파를 포함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에는 이 비정연파를 만드는 애들이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첫 번째로는 전력변환장치. 전력변환장치는 뭐예요? 뭐 직류를 직류로 또는 직류를 교류로, 교류를 직류로 이렇게 바꾼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그 사이에서 비정연파가 만들어지는 거죠. 즉 고조파를 포함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력 변환 장치로 인해서 고조파가 발생한다고. 간단하게는 뭐 인버터 또는 뭐 정류기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고조파가 발생이 된다. 두 번째로는 아크로 같은 거 또는 뭐 용접기 뭐 이런 것들도 고조파를 만들어내고요. 세 번째, 변압기라든가 전동기에서 우리 뭐예요? 자기 포화가 발생하면 또 비정연파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변압기나 회전기의 자기 포화로 인해서 고조파가 발생이 됩니다. 네 번째는 뭐 형광등이나 TV 등의 뭐 어떤 전자장치에 의해서 이런 고조파를 발생하게 된다. 그럼 이 고조파는 선로에 좋지 않기 때문에, 즉 어떤 과열이나 어떤 이상현상을 발생하기 때문에 얘를 제거해야 되겠죠. 그래서 방지 대책을 보자. 고조파 방지 대책에는 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직렬 리액터 사용가 있고요. 두 번째, 뭐 교류 필터를 설치한다. 제거를 한다 이거죠. 필터 사용. 세 번째, 기기 자체의 고조파에 대한 내량을 증가시킨다 라고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네 번째로는 이 고조파가 뭐에 의해서 발생한다고요? 전력변환 장치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그래서 뭐 펄스수를 증가한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펄스수를 뭐 증가한다. 이 정도의 고조파에 대한 방지 대책이 있다. 그죠? 고조파는 어떠한 나쁜 영향을 준다고요? 과열, 진동, 소음, 기타 뭐 등등의 어떠한 나쁜 현상을 주는데, 그 고조파를 만드는 애들이 전력변환 장치라든가 아크로, 용접기, 변압기나 회전기의 자기포화, 그리고 형광등이나 TV와 같은 전자장치에 의해서 고조파를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러한 고조파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뭐 직렬 리액터나 교류 필터라든가 기기 자체의 내량을, 어떤 고조파에 대한 내량을 증가하는 방법, 그리고 전력변환 장치 같은 경우에는 펄스수를 증가함으로 인해서 고조파를 감소시킬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이거는 다 뭐 전력에 대한, 뭐 전압 전류에 대한 어떤 품질을 높이는 거였죠. 그죠? 뭐 전압을 조정을 하고, 그 조정하는 장치에는 뭐 주상변압기 탭, 뭐 승합기, 유도전압 조정기 등등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플리커를 방지, 그 다음에 고조파에 대한 방지, 요거에 대한 내용이었고, 다섯 번째로는
이 배전선로의 어떤 보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배전선로의 보호. 이 보호라고 하는 건 뭐죠, 여러분들? 어떠한 사고로부터 지키는 걸 우리가 보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배전선로를 보호한다라고 하는 것. 그럼 여기에 마찬가지로 제가 주상 변압기를 이렇게 한번 설치를 해볼게요. 그럼 이 주상 변압기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선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보호라고 하는 것은 뭐로부터 보호한다는 얘기예요. 네, 사고로부터 보호한다 이거예요. 그럼 어떠한 사고가 있는지를 알아봐야 되겠다. 뭐가 있겠어요? 얘에서 사고가 있어야겠죠. 그죠? 변압기 사고.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선로에서도 사고가 있겠다. 사고에 뭐가 있을까요? 단락, 단선, 또는 뭐 칠학, 뭐 이거겠죠. 그죠? 대부분. 그래서 배전선로를 보호하는데 뭐로부터? 사고로부터 보호할 거다 이거예요. 그럼 사고에는 크게 변압기의 사고가 있고 또는 선로에 사고가 있는데 선로의 사고에는 뭐 단락이라든가 단선이라든가 뭐 지락 사고 등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또 뭐 애자의 뭐 절연 파괴 뭐 이런 것도 있겠다. 이런 것도 하나의 사고가 되겠죠. 그럼 요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그럼 변압기에서는 어떤 사고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변압기에서는 첫 번째 과부하에 의한 사고가 있겠죠. 그죠? 과부하. 두 번째 낙뢰에 의한 것, 뇌해에 의한 것. 세 번째 고저압 혼촉에 의한 이러한 사고들이 있다. 그죠? 얘는 선로 사고. 얘는 변압기 사고. 또 사고 하나 또 뭐 있을까요? 개폐기류의 사고. 차단기나 뭐 개폐기를 열고 닫을 때 뭐 이상전압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어떤 사고가 발생할 수 있겠죠. 뭐 개폐기에 의한 사고, 또 통신선 유도장애, 통신선 유도장애, 뭐 이런 사고들이 있다. 선로 사고, 변압기 사고, 개폐기류의 사고, 통신선 유도장애 이러한 사고들이 있다. 이게 뭐예요? 사고의 종류가 되겠죠. 그러면 이러한 종류가 있는데 선로를 어떻게 해야 돼요? 보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배전선로의 보호를 보죠. 배전선로의 보호. 그럼 이러한 사고들이 났을 때 어떻게 보호를 할 거냐? 하나씩 보게 되면 자, 고압 배전선이 있고 그 다음에 저압 배전선이 있고 이건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상 변압기가 있어요. 그럼 고압 배전 선로에 어떠한 사고가 있느냐라고 봤더니 접지 사고, 뭐 지락 사고가 되겠죠. 접지 사고 또 있고 과부하나 단락 사고가 있어요. 과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뇌해에 대한 사고. 그럼 저압 배전선에는 뭐가 있느냐라고 봤더니 고저압 혼촉, 즉 고압 측과 저압 측에 붙는 거, 고저압 혼촉 사고가 있고, 그다음에 또 얘도 뭐가 있겠어요? 과부하나 단락 사고가 있겠죠. 그 다음에 주상변압기는 과부하나 단락 사고가 있어요. 이게 사고의 종류예요. 그냥 사고의 종류.
고압배전선에는 지락사고, 과부하 단락, 뇌해. 저압배전에는 고저압 원촉, 과부하 단락, 그 다음에 주상변압기는 과부하 단락 사고가 있다 이거. 그럼 얘로부터 얘를 뭐 해야 돼?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죠? 얘네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무엇을 쓰느냐라고 봤더니 접지사고에서는 얘는 접지 개전기를 사용을 하고요. 과부하에서는 과부하 개전기를 쓰면 돼요. 낙뢰는 뭘 쓰면 될까요? 피레기 쓰면 되겠죠. 피레기. 또 뭐 있어요? 가공 지선을 쓴다. 고저압 원촉에서는 고저압이 혼촉이 되면 저압 측전이 상승이 되죠. 그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우리는 접지공사를 합니다. 저압측 한단자 접지공사. 그 다음에 저압 배전선의 과부하나 단락이 발생했을 때에는 저압 퓨즈를 사용합니다. 저압 퓨즈를 사용을 하고요. 주상변압기는 뭐예요? 고전압을 저전압으로 바꾸는 거죠. 얘에 대한 과부하나 단락사고가 했을 때는 얘는 고압 퓨즈를 사용을 합니다. 이때 이 주상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1차 측에도 퓨즈를 쓸 거고요. 2차 측에도 퓨즈를 쓸 거 아니에요. 1차 측에는 뭘 쓰냐면 COS라는 거 써요. 컷아웃 스위치라고 하는 COS라는 거 써요. 2차 측에는 전선 퓨즈다라고 하는 캐치 홀더라는 걸 써요.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라. 여기에 있는 표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사고의 종류이고요. 여기는 보호장치다. 이렇게 보네요. 보호장치. 예전에 요거 전기기사 실기에서 표 채우기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고의 종류, 보호장치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배전선로에 사용되는 개폐기들입니다. 그러니까 배전선로에 사용하는 개폐기. 이 배전선로에 사용하는 개폐기가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우리 대표적으로 한 몇 가지만 우리가 알아보자 이거죠. 첫 번째는 부하개폐기. 이 부하개폐기 같은 경우에는 특고압 선로에서 사용이 되며 이게 수동으로 우리가 온, 오프, 즉 개폐를 할 수가 있고 뭐 정전이라든가 또는 점검 시 우리가 수동으로 개폐를 합니다. 근데 이 부하개폐기 같은 경우에는 부하전류는 차단할 수 있지만 고장전류, 즉 단락전류 같은 경우에는 차단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부하전류는 온오프가 가능하다. 근데 고장전류 같은 경우에는 개폐가 불가능하다라는 정도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리클로저입니다. 리클로저. 리클로저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다시 닫는다 이런 얘기죠. 다시 닫는다. 리클로저. 자, 이걸 같이 설명하는 게 이제 섹셔널라이저라는 거예요. 섹셔널라이저. 이거를 뭐 같이 한번 설명을 해보면 여기에 리클로저가 있고요. 여기에 섹셔널라이저라는 거, 얘를 R이라고 쓸 거예요. 리클로저. 그리고 얘를 섹셔널라이저를 제가 S다라고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후단에서 어떠한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보겠습니다. 근데 이 섹셔널라이저 같은 경우에는 고장전류를 차단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뭐가 있냐면 이 리클로저가 차단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 리클로저 밑으로 여러 개의 부하들이 있겠죠. 여기에 또 다른 섹셔널라이저, 또 다른 섹셔널라이저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얘는 분명히 차단 능력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누가? 얘가 바로 오픈을 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차단기를 오픈한다. 리클로저를 연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도 전력이 공급이 불가능하고 여기도 불가능하고 여기도 불가능하죠. 그죠? 그런데 얘가 열고 리클로저 다시 닫습니다. 이렇게. 다시 닫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기에 사고가 사라졌다면 또는 이 섹셔널라이저가 이 회로를 열었다면 얘는 다시 닫고 나머지 선로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즉 여기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이 섹셔널라이저는 이 사고를 차단할 수 없기 때문에 리클로저가 차단을 합니다. 그때 얘가 열려 있을 때 이 섹셔널라이저가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즉 무전압 상태에서 이 섹셔널라이저가 개방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리클로저는 다시 닫습니다. 그러면 얘가 열려 있기 때문에 사고는 제거가 된 거죠. 그로 인해 나머지 선로에는 전력 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가 되겠다. 그래서 이 리클로저 같은 경우에는 다시 닫는다 이거죠. 왜? 전력을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즉 사고가 나지 않은 곳에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리클로저는 다시 닫는 재폐로 장치인 거고, 섹셔널라이저라고 하는 것은 고장 구간만 제거하기 위해 사용을 하는 거고, 얘는 고장 전류를 차단할 수는 없죠. 고장 전류 차단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리클로저와 함께 사용이 되어야 됩니다. 섹셔널라이저는. 그래서 여러분 리클로저와 이 섹셔널라이저는 같이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ALTS입니다. ALTS라고 하는 것은 자동 부하 전환 개폐기예요. 이 자동 부하 전환 개폐기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주 회선이 있고요. 여기에 예비 회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부하에 이제 여기에 사용되는 게 이제 ALTS예요. ALTS. 평상시에는 이쪽 주 회선에서 전기를 받아서 부하에 전력을 공급합니다. 그런데 이 주 회선에 어떠한 고장, 사고가 발생했거나 이 정해진 어떤 전압 이하로 전압이 떨어졌을 때에는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서 얘가 예비 회선으로 이렇게 절체를 해서 부하의 전력을 공급하는 장치가 ALTS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ASS입니다. ASS. 자동 고장 구간 개폐기. 자동 고장 구간 개폐기. 요 자동 고장 구간 개폐기는 어디에 쓰냐면 22.9kV 1000 kVA 이하의 수용과 인입구에 사용이 됩니다. 수용과 인입구에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22.9kV 1000 kVA 이하의 수용과 인입구에 사용하는 게 ASS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라고 써 있냐면 한번 보면 가공 배전선로 분기점 또는 수용과 인입구에 설치한다. 후비보호 장치인 차단기 또는 리클로저와 협조하여 고장 구간을 자동으로 구분 분리하는 장치이다. 그러니까 고장이 발생하게 되면 자동으로 구간을 분리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여섯 번째는 컷아웃 스위치 COS입니다. 얘는 컷아웃 스위치. 이 컷아웃 스위치는 어디에 쓰느냐면 주상 변압기. 주상 변압기 1차 측에 사용이 됩니다. 이 주상 변압기 1차 측에 사용하는 COS는 이 주상 변압기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사고가 선로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이 된다. 즉 여기에 선로에 주상 변압기가 이렇게 있으면 이 주상 변압기 1차 측에 여기에 설치한다 이런 얘기예요. 주상 변압기 1차 측에 사용해서 이 주상 변압기의 어떤 고장,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사고가 배전 선로로 넘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컷아웃
스위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배전선로에 사용하는 계폐기의 종류는 많은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한 요 정도 부하 계폐기, 리클로저, 섹셔널라이저, ALTS나 ASS, COS 정도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실제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이거죠. 다음 계폐기 중 뭐 설명이 잘못되어 있는 것은 가장 나오는 게 뭐겠어요? 섹셔널라이저는 고장 전류를 차단할 수 있다. 이거 틀린 얘기라고요. 그죠? 섹셔널라이저는 고장 전류를 차단할 수 없어서 리클로저와 함께 사용한다라는 내용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는 접지공사입니다. 6번째 접지공사. 네, 접지공사. 접지라고 하는 건 뭘까요? 접지는 대지와 등전이를 만드는 것을 우리는 접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접지를 왜 하느냐? 첫 번째가 접지공사의 목적. 목적을 한번 보자 이거야. 접지공사의 목적은 딱 크게 세 가지예요. 이상전압 억제. 두 번째, 고저압 혼촉 시 저압 측 전위 상승 억제. 세 번째, 인체 감전 보호입니다. 그래서 적어보게 되면 첫 번째는 이상 전압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 전압을 뭐한다? 억제한다. 두 번째는 고저압 혼촉 시 저압 측 전위 상승 억제. 전위 상승 억제.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죠? 인체 감전 방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접지공사의 목적은 결국엔 뭐예요? 안전하자. 이런 얘기죠. 안전하자. 이상전압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보통 중성점 접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고저압 혼촉 시 저압 측 전위 상승 억제를 위해서는 저압 측 한 단자를 접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인체 감전 보호를 하기 위해서 기기 외함 접지를 한다. 이 정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는데 접지공사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 이상전압 억제, 고저압 혼촉 시 전위 상승 억제, 그 다음에 인체 감전을 방지한다. 이때 두 번째로는 위험 전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위험 전압.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 위험 전압은 두 가지죠. 하나는 접촉 전압.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보폭 전압. 이거예요. 위험 전압은 접촉 전압 그리고 보폭 전압. 이걸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 대지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고요. 어떠한 전동기가 있다라고 볼까요? 전동기가 이렇게 있다. 그럼 전동기에는 뭐가 있어요? 코일이 있겠죠. 코일이 있을 거고 이 코일이 전기가 이렇게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어떤 절연 파괴에 의해서 이렇게 누전이 발생했다라고 보죠. 누전. 그럼 사람이 이것을 만지면 감전이 되겠죠. 그러면 감전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다 어떻게 해요? 접지를 합니다. 무슨 접지? 기기의 외함 접지를 합니다. 뭘 하기 위해서? 인체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때 그러면 예로부터 이 이상 전압에 의한, 즉 여기에서 누전에 의한 전류가 분명히 이렇게 흐를 것이죠. 전류, 무슨 전류라고 할까요? 우리가 누설 전류가 흐를 거예요. 그럼 당연히 여기에는 저항이 이렇게 있겠죠. 그럼 저항에 전류가 흐르면 전압이 형성될 거예요. 그러면 예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전압의 크기는 이렇게 감소하겠죠. 그죠? 전압의 크기는 어떻게 한다고요? 감소한다. 여기는 전압이 높을 것이고 점점 멀어질수록 그 전위는 작아질 거예요. 이때 사람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이때 요 발과 얘는 대지는 발에 닿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얘가 이 손이 여기에 외암에 이렇게 닿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와 여기 간에 뭐가 생겨요? 전이차가 있겠죠. 여기와 여기 간에 뭐가 있다고요? 전이차가 있다고. 요렇게. 즉 대지와 대지에 붙은 발과 이 기기에 닿은 인체가 닿은 요 부분과의 요 위 차를 우리는 접촉 전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IEEE 규정에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이제 1m, 즉 이 기기 접지된 곳부터 1m 거리에서 발과 접촉된 부분 간의 전이차를 우리는 접촉 전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발과 발 요 사이의 전압을 우리는 보폭 전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요것도 대략 1m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촉 전압, 보폭 전압. 그러면 이 접촉 전압도 낮아야지 좋은 거고요. 보폭 전압도 낮아야지 좋은 거죠. 그렇죠? 낮아야지 좋은 거예요. 왜? 인체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러한 위험 전압을 감소하기 위한 대책이 뭐가 있느냐? 세 번째, 위험 전압 저감 대책에 대해서 보자. 저감 대책. 이 위험 전압을 저감하는 대책에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원 측에서 해야 될 것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기기, 접촉 설비에서 해야 될 것이 있고, 세 번째로는 작업자 측에서 이 저감 대책이 있다. 결국엔 뭐냐면 여기 전원 측에서의 대책, 그죠? 그 다음에 요 설비에서의 대책, 그리고 요 사람, 우린 작업자라고 하죠. 작업자가 해야 될 대책이 있더라. 그럼 첫 번째로 전원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중성점 고저항, 중성점 고저항을 하거나 또는 고저항입니다. 고저항 접지 방식 또는 비접지 방식을 사용을 한다 이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여기에서 중성점 고저항을 하거나 비접지 방식을 하는 이유는 고장 전류를 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즉 여기에 흐르는 누설 전류 또는 고장 전류를 억제를 통해서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고장 시 고속도 차단을 하면 되죠. 차단기를, 고속도 차단기를 써주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접촉 설비에서는 어떠한 것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접지저항, 여기 저항이 있어요. 이 저항을 낮추면 돼. 그죠? 전압이 그럼 줄어들겠죠. 접지저항을 뭐 한다? 감소시킨다. 그죠? 접지저항을 감소시킨다. 두 번째로는 대지면 전이 경도를 낮춘다. 대지면 전이 경도를 감소시킨다. 그 방법으로는 이 접지극을 깊게 매설하면 돼요. 접지극을 깊고 넓게 설치한다. 결국에는 뭐예요? 접지장을 줄인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망상 접지 방식을 쓴다. 망상 접지 방식을 채용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지면에 접촉 저항을 증가시켜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 사람이랑 대지 간에 절연을 시킨다 이거예요. 그럼 뭐 하면 되겠어요? 자갈이나 콘크리트나 또 뭐 아스팔트를 설치하면 되겠죠. 이게 접촉 설비가 할 수 있는 저감 대책. 그러면 작업자가 할 수 있는 대책에는 뭐가 있을까요? 절연, 장화, 그죠? 절연, 장갑, 또 뭐 있어요? 절연, 그죠? 이런 것들을 즉 결국에 뭐예요? 안전장구를 잘 쓰면 되겠죠. 안전장구 사용을 통해서 우리가 위험전압을 저감할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는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일곱 번째는 폐쇄 배전반. 폐쇄 배전반. 폐쇄 배전반이라는 건 뭐냐면 어떠한 그 설비들을 닫혀 있는 박스에 집어넣어서 구간을 만드는 걸 우리가 폐쇄 배전반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러한 박스에 설비를 집어넣고 이러한 박스를 여러 개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러한 박스를 어떻게 여러 개 이렇게 구간을 나눠진 배전반을 우리는 폐쇄 배전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뭐 여기에는 뭐 LBS가 들어가고 여기는 PF 뭐 LA가 들어가고 여기는 뭐 VCB가 들어가고 여기는 뭐 변압기가 들어가고 또 여기는 뭐 ACB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폐쇄 배전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교재에는 어떻게 써 있는지를 한번 읽어보면 차단기, 단로기 등 전력용 개폐기, 변성기, 모선, 접속, 도체나 감시 제어에 필요한 기기를 접지된 금속함 내에 수납하고 여기에 접지된 금속함 내에 뭐하고 수납하고 단위 회로마다 얘네들 단위 회로마다 접지 금속벽 이나 절연 격벽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러한 배전반을 우리는 폐쇄 배전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그냥 폐쇄 배전반이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러한 폐쇄 배전반의 장점에는 뭐가 있느냐라고 보자 이거예요. 첫 번째 어떠한 장점이 있느냐 제어 및 조작 회로의 구조가 동일하게 되어 상호 호환성이 있고 증설이 용이하다. 증설이 용이하다. 두 번째로는 컴팩트화가 되어 있어 설치 면적이 작아진다. 설치 면적이 줄어든다. 그리고 세 번째 여기 뭐라고 했어요? 폐쇄되어 있다는 얘기죠. 즉 다 닫혀 있다. 즉 감전의 우려가 없다. 그러니까 안정성이 좋다. 안전성 확보. 그 다음에 네 번째 얘네들은 다 공장에서 개별적으로 다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다 이걸 만들어 가지고 현장에 와서 어떻게 하면 조립만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설치 시간 단축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다 요즘은 다 폐쇄 배전반을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러면 단점은 뭐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 얘네들은 공기 중에 이제 노출이 되어 있어서 뭐 결로라든가
그 다음에 코로나에 의한 기기에 뭐 열화가 발생할 수 있다. 라는 게 있고, 두 번째, 도전부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작업 시, 그러니까 죽어있는 선, 사선, 살아있는 선, 활선을 구분하기 좀 어렵다. 구분이 곤란하다, 어렵다. 뭐 이러한 단점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대부분 다 현재는 폐쇄 배전반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폐쇄 배전반이다 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